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부장입니다. 여러분 요새 지금 영끌 난리죠. 사람들이 능력도 안 되는 집을 마구 사고 있습니다. 일촉즉발 가계부채 고위험자 평균 대출 2억. 주택대출 받은 국민 절반 신용대출도 보유. 주택대출만으론 집 못 사서 너도 나도 영끌로 내 집 마련. 엄청납니다. 그래서 7월 고강도 대출 규제 적용 전 미리 신용대출 받는 국민 급증.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니까 대출이 막히기 전에 엄청 갖다 끌어당겨 쓸 거니까 일촉즉발 위험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주택시장 자체가 이런 빚, 가계부채, 어떤 이 빚으로 쌓여 올려진 모래성이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됐다.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이 없다. 유동성이 거의 끝물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생각입니다. 왜냐면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죠? 결과가 다르잖아요. 빚이 터져서 힘든 나라가 어디가 있었죠? 예전에 일본이 있죠. 잃어버린 20년. 그때 아시겠지만 LTV, 집을 살 때 LTV가 110%에서 130%였죠. 5억 원짜리 집을 사면 은행이 5억 5천을 빌려주고 땅을 10억짜리를 사면 13억을 빌려줬습니다. 게다가 은행이 영업을 했습니다. 일본이에요. 은행이 와서 기업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땅이 있으시던데 저희가 대출을 좀 하게 해주세요. 저희 돈을 좀 갖다 써주세요. 금리는 1.5%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1.2%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0.8%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자산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땅값은 10배가 넘게 올랐고요. 집값만 그냥 평균적으로 5배 넘게 오른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게 LTV가 100%가 넘긴 상황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빚더미로 모래성을 쌓았고요. 일본은행 총재가 갑자기 금리를 1년 이내 6%까지 폭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래성이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은 무너집니다. 일본은 그 이후로 10년 동안 오버슈팅한 상승 구간을 20년에 걸쳐서 반납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어야만 했죠. 또 어디가 있죠? 2008년 우리 모두가 아는 베어 스탄스가 무너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미국 금리. 그때는 LTV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부와 DSR을 보질 않았죠. 그냥 너도 나도 집을 산다 그러면 대출을 해줬고요. 그 브로커들이 엄청난 고액 연봉을 벌었다는 뜻은 영업이 잘 되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집을 샀습니다. 집을. 별로 직업이 좋지 않은 분들이, 벌이가 되지도 않는 분들이 집을 4채, 5채씩 갖고 있었죠. 집을 사면 전에 거의 90%에서 100%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렇게 쌓아 올려진 이 모래성이 무너져 버렸죠. 왜? 처음부터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빚을 빌려줬으니까요. DSR을 안 먹습니다. DSR을. 자, 그럼 뭡니까? 일본은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LTV가 문제였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제가 봤을 때 DSR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총부채 비율도 봤어야겠죠. 한국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한국 어쨌건 지금 대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것은 이겁니다. 자, 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신문 기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단 경제 부문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칭하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로 스스로 칭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가방끈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학력이나 학식이나 경력을 갖춘 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참고해서 제 영상을 봐주세요. 저도 피해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빚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빚을 갚지 못하는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빚이 1억이고요. B라는 사람은 빚이 10억이고요. C라는 사람은 빚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A는 지금 이자를 못 갚습니다. B는 이자를 잘 갚습니다. C는 이자를 잘 갚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C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빚이 100억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C가 100억이나 되면 그 다음으로는 B가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A가 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이자를 잘 갚고 빚을 상환할 수만 있다면 C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B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더 좋은 고객은 C라고 생각을 합니다. A는 가장 골치 아프고 사고가 날 위험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요? 이자를 못 갚으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는데 누가 제일 문제가 됩니까? 어느 게 가장 큰 사고로 이어집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한국이란 큰 조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 때문에 금융사고가 터지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까요? 그렇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큰 문제가 되는 거지 빚이 많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담보대출은 LTV 비율이 있지만 어쨌건 아파트 가격에 비례해서 나갑니다. 아파트가 5억일 때랑 아파트가 10억일 때랑 아파트가 20억일 때 이 대출 금액이 같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 물가 올라갑니다. 물가 올라간다는 건 제가 공상과학을 쓰는 게 아니라 마트를 보고 다니시는 저희 어머님들이라면 저에게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트만 나가봐도 물가 오른 거 확연히 느껴집니다. 마트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까지도 지금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신용대출 금액도 올라가겠죠. 그게 올라가면 어쨌건 월급도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월급이 올라가면 신용대출도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대출들이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시스템이 뭔가 하나로 통일이 안 되는 게 국가에서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손 정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연체율입니다. 제 입장에선 연체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체율이. 부동산 시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기업대출,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아니죠. 가계대출, 여기 있겠죠?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예민한 문제인 거고요. 가계신용대출도 가계대출에 포함이 됩니다. 연체율입니다. 그러면 최근 동향인 21년 3월 말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12입니다. 0.12면 어떤 숫자일까요? 0.36, 0.31, 3750, 21, 18, 12, 32, 28입니다. 0.12는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뭐보다 낮을까요? 심지어 대기업보다 낮습니다. 대기업이 연체율이 0.31인데 개인인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1입니다. 그러면 빚은 잘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빚을 잘 갖고 있더라도 빚의 양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알아보지 않으시겠지만 집을 사시려는 분들 대출이 잘 나옵니까?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대출이 잘 나옵니까? 뭐가 잘 나옵니까? 저는 제가 공부한 이래로 대출이 이렇게 안 나오는 국가는 처음 봤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 아마 대출이 가장 안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요. LTV가 40%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40% 말뿐이죠. 그 와중에 다른 걸 다 맞춰야 되잖아요. DSR도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이 어딥니까? 0.12 다음에 개인 사업자의 대출, 그죠? 기업입니다. 기업. 법인 개인 사업자가 그 다음으로 잘 갚고요. 그 다음으로 뭐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으로 대기업이 잘 갚고요. 그 다음이 가계 신용대출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뭘까요? 가계 신용대출이 문제는 겁니다. 가계 신용대출. 그러면 일단 지금 가계부채가 늘고 있어서 부동산이 무너질 거란 얘기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빚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에 나오고 그 경매가 헐값에 넘어가면서 시세가 요동을 치고 세입자가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빈집이 늘어나면서 매물의 가치가 내려가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그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MF 때 정확히 이랬습니까? IMF 때 무너져 내려가면서 담보대출도 못 갚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국제금융위기 때 한국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무너진 이유 아세요? 맞습니다. 많이 안 망했거든요. 담보대출이 많이 망한 게 아니라 사업체가 많이 망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저도 100% 인정을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0.12밖에 안 되고 보시다시피 연체율이 꼬꾸라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단순히 빚의 양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고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르는 거라면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 단 하나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 국가가 있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시장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빚을 졌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돈을 꿔갔습니다. 제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꿔갔습니다. 어감이 다르죠. 사채업자한테 제가 돈을 꿨으니까 제가 큰일 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자를 잘 내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죠? 왜 한국 사회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빚을 졌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삼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제가 은행이랑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죠? 그냥 제가 막 못나 보이고 미친 사람 같고 망해야 할 것만 같나요? 아니요. 이자를 잘 내고 있고요. 제가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대출을 받은 거고요. 연체를 안 하고 있고 나중에 원금을 상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이 잘 되고 할 일이 많아서 지금 대출을 더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망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죠?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경제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한 수 알려주마. 거시경제를 잘 모르는구나. 형이 좀 가르쳐 줄게. 하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연체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잘 갚고 있는 시장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단순히 가계부채 총량이란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고 무너진다는 증빙 자료가 있는 분은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건 제가 좀 배울게요. 저도 잘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과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건 전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거는 위험해요,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가 힘들잖아요. 가계 신용 대출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안 좋아지겠죠. 코로나 때문에 여파가 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만기를 밀어주고 있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한 타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택을 던져버리거나 주택시장이 무너진다는 시그널은 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의견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제가 연체율에 집중하고 있는 게 뭔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알려주셔도 좋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올라가면 저도 관리를 할 겁니다. 또한 주택담보 연체율이 올라가는 동시에 LTV가 확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80%, 90% 또는 100%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연체까지 한다면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동으로 경매시장에 아파트가 남아 넘치겠죠. 여러분 경매하십니까? 검색창을 켜보십시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체감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느꼈을 때 말도 안 될 정도로 줄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정도입니다. 저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